안녕하세요. 신의용소입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3일째 집에를 못 가고 있습니다. 일을 좀 빨리빨리 잘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이 좀 늦다 보니까 이게 좀 깜깜합니다. 내일 좀 발표가 하나 있는데 되게 부담되는 날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방송을 이번은 좀 넘기고 싶은데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일주일에 한 편씩은 제가 좀 자료를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찍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저한테 좀 쉬운 내용으로 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좀 이어진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소를 고를 때 이제 좋은 염소를 고르는 외모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 이번은 이제 염소 특성의 유전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과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염소를 고를 때 그러니까 시험소로 염소를 고르고자 할 때 고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그 자손들에게 그 좋은 그 유전자를 좀 넘겨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그 시험소한테 이제 좋았던 것을 자손들이 이제 그것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유전력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유전력이 만약에 낮다고 하면은 그 염소에게서 암만 좋은 형질이 있어봤자 유전 형질이 낮으면은 그 자손에게 이제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그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이제 유전력을 좀 그래도 숙지하시고 좀 계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나온 자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한테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유전력이 보면은 0.5에서 10%, 30에서 40%, 15%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우리가 유전력을 우리가 유전력을 볼 때 이게 높은 유전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의 유전력을 갖고 있는지 고도의 유전력을 갖고 있는지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가축 육종학에서 이제 그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의 유전력의 기준은 20%의 이하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전력으로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번식 성질이 좀 그런 저도 유전력에 좀 속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태율이라든지 이유 자돈수. 그러니까 수태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수정이 되고 안 되고 그거죠. 또 이유 자돈수, 그리고 병아리 생존율. 보통 그러니까 번식과 생존율에 관한 내용이 이제 좀 낮은 유전력, 저도 유전력. 그러니까 이게 후대에 이어질 확률이 적은 유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도의 유전력은 20에서 4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산유량, 그리고 유지량, 그러니까 유지 방량이요. 그리고 사료 효율, 그리고 외모, 이게 이제 중도 유전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유전력,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 이제 넘어가는 확률이 높은 유전력, 40% 이상을 보통 고도 유전력이라고 잡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손의 유지율, 그리고 등지방 두께, 도체장 난중, 그러니까 계란 무게, 네, 이제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유전력은 20% 이하, 그리고 보통의 유전력 20에서 40%, 그리고 높은 유전력 40% 이상. 그렇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살펴보시면요. 분만 간격, 우리가 염소가 보통 2년 3산을 보통 기준으로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분만 간격은 유전력이 낮습니다. 저도의 유전력이죠. 5에서 뭐냐 이거 5%냐? 아무튼 10% 이내니까요. 저도의 유전력, 낮은 유전력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후대에 이제 이 후대 분막 간격이 되게 좋아서 이를 선발해 갖고 후대에 이걸 물려주고 싶은데 이제 유전력이 낮기 때문에 넘어갈 확률이 적은 거고요. 생시 체중은 30에서 40이니까 꽤 높은 거죠. 고도가 40%였고 중도가 20에서 40이었잖아요. 생시 체중은 유전력이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서 고도의 사이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산자수.
우리가 염소가 이제 염소가 쌍태 그리고 이제 세 마리를 같이 낳기도 하는 막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두 마리 낳고 세 마리 낳고 하니까 얘네들의 새끼도 산자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그 새끼를 이제 그 또 뭐랄까 시바지 염소로 할까요? 아무튼 시바지 염소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유전력이 낮다고, 예, 저도 유전력에 그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성애 이거는 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운 염소의 새끼는 엄마같이 염소를 잘 키우기가 쉽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예,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이 새끼를 낳고 나몰라라고 새끼를 뿔로 막 들이받고 하는 나쁜 애들은 새끼들까지 좀 질이 안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웃이 체중. 이웃이 체중 또한 이제 20에 30이니까 중도의 유전력을 갖고 있고요. 이것도 아무튼 중도 유전력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선발할 만하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개월령 체중. 이거는 40%로 높은 유전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2개월령 체중이 높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새끼도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축 체중은 65%나 됩니다. 꽤 높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보호종을 이제 보통 시험소로 많이 쓰는 거죠. 걔네들은 성숙 체중이 높기 때문에 자손들도 이제 그 아빠 유전자를 받아서 성숙 체중이 높은 그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젖 생산량은 20%, 25%로 이제 중도의 유전력을 갖고 있고요. 젖 지방과 단백질은 55%, 50%로 꽤 높은 유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엄마가 저 지방과 저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은 거기에서 나온 새끼까지도 이 함량은 높기가 쉽다라는 거겠죠. 유방 부착과 젖꼭지 배치는 이제 각각 20과 30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료 효율도 40%로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료 효율, 성취 체중, 12개월 체중, 그러니까 잘 먹고 빨리 크고 하는 거는 유전력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량형 염소를 선발할 때는 아무튼 크고 잘 크고 한 애들은 그 새끼들도 크고 잘 크고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이거랑 같은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45에서 50%꽤 높고요. 뒷다리 이건 뭐지? 체고 이것도 아무튼 체격도 높고 뼈 둘레 아무튼 체격 관련된 거는 다 고도 유전력에 속하는 편인 거네요. 도체중도 높고 품질 등급 이것도 높네요. 40%면요. 근데 염소가 품질 등급이 있나? 아무튼 40% 높고요. 아무튼 이 등급이란 말이 꼭 염소에서는 등급이 없다고 하지만은 소에서는 해당이 되는 말이겠죠. 소가 막 A 등급, B 등급 있는 것 같이 아무튼 소에 나오는 그 고기의 품질도 유전력이 높다고 그렇게 높은 것처럼 염소도 이제 아무튼 그 고기 품질이 유전력이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 깊이 40에서 45 높고 등심 면적 40에서 45 높고 근데 고기 생산 체격은 유전력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질도 높고 그리고 신기하게 음랑둘레가 또 50%라고 높게 잡혀 있네요. 이 음랑둘레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의문이 좀 드실 텐데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제도 이제 메모해 놓은 내용으로 보시면요. 음랑둘레 여기 있다. 음랑둘레는 체중과 테스토스테론 농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음랑둘레는 체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음랑둘레가 큰 놈이 체중이 크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둘레의 유전력은 50%로 상당히 높다. 염소 보호 품종 기준으로 음랑은 25cm 이상의 둘레를 갖는 것이 좋다. 즉, 음랑 둘레가 굵은 수컷이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 새끼도 장차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 어쩐지 아무튼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음랑 둘레가 크면은 어, 체중도 잘 나가고 장차 그 새끼도 체중이 잘 나간다. 아무튼
이런 뭐 시험 결과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해보진 안 해가지고요. 그냥 저도 이게 그냥 신기해서 메모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또 유전력 관련돼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면요. 이건 돼지 내용이에요. 돼지 웅치, 그러니까 수컷 냄새 있잖아요. 뭐 호레비 냄새, 그 사람이죠. 아무튼 수컷 그 냄새 있잖아요. 뭐 좀 살짝 좀 불쾌한 그런 냄새. 웅치는 비거세돈의 지방속 안드로스테론, 스카톨, 인돌, 아무튼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가열될 시 휘발되는 불쾌한 냄새를 웅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냄새가 그냥 나는 게 아니고 가열하면 난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의외였던 것이 그 거세를 하지 않은 비거세돈의 3에서 4%만 웅치가 발생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순놈에서 거세를 안 했을 때 수컷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부만 그 일부만 웅치가 발생한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저도 이제 좀 신기해서 따로 좀 메모를 해놨었고요. 염소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순놈이라 해서 전부 다 웅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일부만 웅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제가 아직 그러니까 컷을 안 한 염소는 먹어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 염소 그 자체만으로 해서 그 노린내가 좀 세잖아요. 뭐 세다면 세고 아무튼 그 노린내에다가 웅치까지 겹쳐지면 어떤 느낌이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뒤에 도축지 사람 코를 이용해서 웅치를 판단하여 선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런 게 왜 있냐면요. 유럽에서는 이제 특히 유럽 선진국들이 동물 복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돼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돼지도 앞으로 그런다 했던 건가 아니면 지금 이제는 실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거세를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세를 금지를 하게 됐을 때 이 웅치가 발생되는 애들은 이렇게 코를 이용해서 웅치를 판단해서 좀 빼낸다 하더라고요. 음,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웅치 호르몬 농도는 상당히 높은 유전력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수컷의 향기는 상당한 유전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염소가 와 되게 좋아요. 근데 얘한테서 막 수컷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거부감 느낄 정도로 난다고 해요. 그럼 이놈을 골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냐면은 말 그대로 잡아서 여기 가열해야지만 아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그냥 그래서 아시기만 될 것 같아요. 웅치 호르몬의 농도는 상당한 높은 유전력을 보이고 있다. 자손한테 넘어간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꼭 우국지뿐만 아니라 그 염소 고기 자체에서 난 노린내도 유전력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우리 국내에서 키운 염소들 유전자는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왕왕 짬뽕이 막 되어 있거든요. 게 잡종이라서요. 그래서 어떤 거는 노린내가 좀 덜 나고 어떤 애는 이런 노린내가 나고 막 다양하게 가지각색인데 유전자가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유전 관련해 갖고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옥수수에서 특히 이제 그 강한데 옥수수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옥수수가 되게 이제 수량이 많이 나와요. 수확량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 그거를 좀 많이 사료 옥수수를 쓰는 데서는 그걸 좀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여기를 재배를 할 때 근데 이 종잣값이 좀 만만치 않아요. 비싸요. 이 종자가요. 그래서 이 종잣값을 아끼기 위해서 이 하이브리드 옥종자를 직접 직접 그 옥수수 알곡을 털어가지고 이걸로 재배를 하면은 그 하이브리드 종자를 재배했던 것만큼 수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때문이거든요. 좀 읽어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F1, 그러니까 F1이란 말은 일대 잡종 육종이란 말이에요. 예, 일대 잡종 육종. 그러니까 일대 잡종.
그래서 일대 잡종은 잡종 강세로 성적이 좋다. 그렇다면 성적이 좋았던 일대 잡종끼리 교배하면은 성적이 좋을까? 아니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F1에 비해 균일도도 떨어진다. 멘델의 법칙에서 분리의 법칙을 생각하자. 이건 뭐 어려우니까 냅두고. 유전적으로 고정이 된 부모에게서 나온 F1은 헤테로. 이기에 열성 형질인 우성 형질이 눌려서 발현되지 않지만, 뭐 헤테로 이 말은 넘어가고요. 아무튼 우성 형질에 열성 형질이 눌려서 발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이게 이게 유전적으로 고정이 된 거끼리 나온 일대 잡종을 예로 들어볼게요. AA, BB라는 이게 BB라는 이제 이거를 순놈 뭐, 옥수수가서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를 이제 수컷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A, B 이거를 암컷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얘들을 교배를 하면은 B 이렇게 교배 조합이 나오잖아요. 얘들은요. 어떻게든 간에. 그러면은 이 A가 우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A가 이 열성 A를 눌러버립니다. 이 형질을. 그래서 얘네들 형질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균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이제 형질이 균이라 성적이 나오는 건데, 근데 얘들 자손끼리를 교배를 한다고 해볼게요. AA 아이고 BP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이렇게도 나오고 어 아무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우성 형질에 눌러가지고 이제 열성 형질 누르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아, 이 설명이 지금 맞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어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아, 말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유전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개체들 간에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뽑아내 봤자 그 형질이 넘어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넘어오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왜 부모는 우량하고 우수한데 왜 새끼는 그러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이 내용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뭐 어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그냥 그런다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내용은 뭐 크게 뭐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뭐 이런 일은 없으니까요. 이거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SBS 스페셜에서 좀 봤던 내용을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건데요. 임신 중에 영양이 부족하면은 태아 유전자는 살아갈 세상이 험하겠구나. 일단 많이 챙겨보자는 식으로 유전자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세상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 그 옛날 아니 뭐 그렇게 예를 들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되게 이제 그 전쟁 난민이에요. 난민 전쟁 중에 임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난민이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잘 못 먹어요. 배고프고 힘들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어렵게 그렇게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부잣집에 입양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런데 막상 태어나 풍족한 환경에 접하게 되면은 엇박자가 난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임신 중에 이제 이 공피급 환경에서 있던 태아가 여기 위에 밑에 쪽 아이는 태내 환경에 맞춰 유전자 창호에서 최대한 적응한다. 기아 중의 아이들은 일종의 잘못된 일기예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바깥 형편이 안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바깥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적은 걸 먹고도 생존할 수 있게 그런 유전자가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태어나 풍족 환경을 접하게 되면 엇박자가 나는 거죠. 조금만 먹어도 비만과 당뇨 등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 것. 예. 막 좀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두서없이 막 떠들고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염소도 뭐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도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엄마가 우리가 염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룹 관리하잖아요. 개체 관리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개체들은 좀 뭐랄까 서열이 높은 애들은 많이 먹고 잘 먹고 한데 반해서 이게 쪽 막 치이고 한 애들은 거기에 쫓겨서 막 잘 못 먹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덜 써주고 하는 경우는 간간히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태아가 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어, 이런 이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전력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별로 쓸데없는 내용인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염소를 선발을 할 때 외모뿐만 아니라 그 유전력에 대한 유전력이 얼마나 높고 낮은가를 또 숙지를 해가지고 선발하는데 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왜 부모는 우량하고 좋은데 새끼는 그러지 못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전력에 따라서 어떻게 얼마나 그가 새끼한테 가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20분이나 떠들었네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